안녕하십니까. 광고집 TV 강홍준입니다. 광고집 TV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오늘의 이야기는 첫 번째,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현황은 어떠한가? 두 번째, 코로나 19 종식은 언제쯤 될까? 세 번째, 코로나 19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19의 현황은 어떠한가 입니다. 먼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스와 사스는 코로나 19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며, 메르스의 예방과 치료를 참고로 코로나 19의 예방과 치료를 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뒤 그동안 총 186명이 감염되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메르스 치사율을 20.4%로 발표한 바 있는데, WHO는 메르스 치사율을 19.4%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치사율이 1%가량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17일 만인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했었습니다. 당시 사실상 우리나라의 메르스 종식은 2015년 7월 28일이라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6.83일로 확인되었으며, 감염자의 95%는 접촉 후 13.48일 내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메르스는 환자가 발생 병원은 총 16곳이며 전체 186명 환자 가운데 남성이 111명, 여성이 75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 사항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환자 발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16일 현재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밤 12시 기준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사망자가 1665명, 확진자가 68,5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베이성 전체 누적 확진자는 56,249명, 사망자는 1,596명으로 치사율은 2.84%입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까지 일본의 코로나 19 발생 상황이 더 걱정됩니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일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79명이나 발생해 총 감염자 338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북쪽 홋카이도에서 남쪽 오키나와까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감염을 보이는데 도쿄도 내 거주하는 8명의 감염자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급도 다양해 18일 감염이 확인된 개인 택시기사 1명, 놀이배 종사자 1명, 40대 회사원 1명, 부부 의사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5일 오후 18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7,1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1,526명으로 전일 대비 142명이 증가했습니다. 완치된 환자도 8,346명으로 오전보다 200명가량 회복되었다고 밝혔으며 치사율은 2.27%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수는 오늘 82세 남성이 확진자로 추가됨에 따라 확진자는 29명, 완치자는 9명이며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67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종식은 언제쯤 될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태의 종식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르스와 사스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변종이기는 하지만 같은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이므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연구소의 바이러스 연구팀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다양한 온도, 습도, 환경에 놓고 각각 얼마나 사는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는 영상 20도, 습도 40도 환경에서 48시간 이후에도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반면 영상 30도, 습도 30%에서 24시간, 영상 30도, 습도 80%에서 8시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 낮은 습도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기 더 좋은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기계를 이용해 메르스 바이러스를 환자가 침을 뱉을 때와 같은 형태로 뿜고 10분 뒤 다시 표집했을 때의 결과도 비교했습니다. 영상 20도, 습도 40도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7% 줄었지만 같은 온도, 영상 20도, 습도 70도에서는 89%나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실험에서 코로나19을 참고하고 교훈으로 삼아 치료와 예방에 참고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20도 이상, 습도가 50% 이상이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과 코로나19는 온도보다 습도에서 더 민감한데 습도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감소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바이러스는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기 중에서 10분 이상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과 특히 야외 공기 중에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즉시 파괴되어 사멸된다는 연구 결과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집은 10년 이상 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촉으로 주장합니다. 실내에서는 2번, 3번 환기를 시키고 하루에 한 번씩 1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존의 개인 위생 수칙인 기침 예절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쓰기 및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는 WHO와 중국 및 각국 보건당국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온이 20도 이상, 습도가 50%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4월 말 또는 5월 중순이 되어야 자연적으로 소멸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19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들에게 투약하여 메르스 치료에 효과를 본 바 있는 에이즈 치료 약물과 말라리아 예방 약물 및 인터페론 등으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하였고 이 또한 눈에 띄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임상실험을 거쳐 투약되어 코로나19도 몇 년 내 정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은 숙련되고 전문화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의 어르진과 담당 공무원의 몫이나 국민 모두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균성 이질, 사스,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항상 뭔가 5%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전담부서가 생기고 메르스 경험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숙련된 전문 요원은 있으나 타 부서로의 전출이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하고 각 시도 및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확대 또는 신설하였고 감염병 예방 전담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방역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색이 나는 사업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감염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역량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하여 5,300명의 확진자와 8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사스가 발생하였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급성 감염병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감염병 중 결핵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이나 심종 감염병에 대한 눈을 가리게 되어 메르스가 유입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결핵사업 하나로 단정 짓지 않고 감염병 전체에 대하여 재정과 역량을 투자했더라면 메르스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사업 및 치매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면서 감염병 사업이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치매사업도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치매사업으로 급성 감염병을 등한시하는 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감염병 예방 등 재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담당 부서에 배치받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이 자리에 오래 있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며 타 부서로 도망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실제로 1, 2년 내에 타 부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83개 감염병은 매일매일 신고가 있는데 항상 이런 감염병은 강력 사건 마냥 휴일이나 퇴근 후에 있기 마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현행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활용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에 대한 감시체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개인 의원 200여 곳에서 방문 환자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례 보고를 하고 그중 52개 정도의 의료기관은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용으로 보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이 강력한 전염력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독감처럼 장기적으로 계절성 유행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고민에 의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내린 검토인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가 아니라 샘플 감시에 불과하며 환자가 많은 내과 및 소아과 병의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병의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의사 1, 2명이 진료하는 개인 의원에서 감염병 감시기관으로 지정받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많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지지도 않은 시점에 섣부른 독감 감시 체계를 코로나19에 도입한다는 것은 현 감시 체계를 흐트릴 수가 있는 위험천만하고 시기상조의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스와 메르스처럼 코로나19도 종식 선언을 한 후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로의 합류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올 겨울 1만 4천 명이 숨진 미국에서 유행한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하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